기후 위기 대응,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네, 이와 관련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혜연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녹색 성장 추진 전략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전략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차 국가계획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의 비전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부 정책 방향을 변경했는데요. 원전의 활용, 민간과 지역의 주도, 통합적 추진 등이 이런 변화된 정책 방향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후 수립될 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사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동안의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에 그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부처별 전략 그리고 범부처 전략까지 빠르게 관련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저탄소에서 탄소 중립으로 목표를 높인 만큼 좀 강도 높은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취약 계층이나 산업, 지역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초기 전략부터 이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 초기화 단계이고요. 이 1차 국가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도의 이행을 강조를 하고 있으나 지역 간의 역량이라던가 경험의 격차가 큰 편입니다. 또한 기후 정의를 좀 중시하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이 취약 지역 문제에 대한 고려는 다소 미흡한 편이고 약간 지역 정책적 접근도 미흡한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롭다, 이게 탄소 중립의 정의롭다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 그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실직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개념이 부상하였는데요. 이 시작은 노동운동의 일환이었으나 이후에는 그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사회 의제랑 좀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 등을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현재는 포용사회 에 대한 모델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의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적, 행정적, 물리적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대응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 탄소 중립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전환 취약 지역이 공공 부분의 지원이 대상이고 그리고 취약 지역 문제가 국가가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라는 것을 그 내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취약지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그런 선제적인 대응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불평등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조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는 미 행정부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환경정의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첫 행정명령의 3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시가 되었고요. 현재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핵심 정책에 근거하는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이 대상이 됩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연방 투자의 혜택 중에 40%는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그리고 기존의 그 기후나 환경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과도한 환경적, 기후적 부담을 지는 지역 사회에 가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법안 통과 후 6개월 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 하나로 150조 원 정도를 할당을 해서 50개 주 한 4,300여 개의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약 200여 개의 그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렇게 범정부 차원에서 취약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로운 전환의 하나로 또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 아까 말씀하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에도 취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될까요? 현재 그 탄소 중립 전환 취약 지역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련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탄소 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을 좀 정립을 하고 이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취약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 배출만이 아니라 지역 지능 감축 부담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의 영향 그리고 지역 대응력을 골고루 고려를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전환 취약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배출량이 많고 탄소 중립 전환의 영향과 지역 부담이 크고 이런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지역 대응력이 약한 지역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약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좀 심도 있게 고찰한 후에 탄소 중립 전환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취약 지역을 분석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우선 저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배출원 부문 중에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이렇게 4개 부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4개 부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에도 여러 부분에서 그 고위험을 보이는 취약 지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부문 모두의 취약한 지역으로는 이제 강릉, 여수 등 이렇게 4개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들은 화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탄소 다배출 산업이 이 지역 내에서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관광 산업 등으로 인해서 건물 및 수송 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통적인 산업 도시들이 산업, 건물, 수송 3개 부분에서 취약 지역에 속했고요. 산업 부분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송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도심 지역이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의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들이 대다수였고요. 또한 지역 대응력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런 여러 부분에서 고위험 그리고 저역량의 취약 지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배출량만을 예. 이렇게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적인 영향이라던가 지역이 지는 부담 그리고 지역 대응력까지 고려해서 볼 때 취약 지역의 특성을 좀 더 다각도에서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단순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만으로 취약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자료를 맞습니다. 보니까 산업 네. 분야, 또 건설 분야, 수송 분야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강원도 지역은 굉장히 취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강원도 지역은 여러 분야에서 아직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위험 지역이었던 곳들이 뭐 맞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고위험 지역이 그렇죠. 되고 참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아직 초기화, 그러니까 앞부분 아직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여주신 그런 취약 지역은 취약 지역대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대응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 차원에서 탄소 감축 활동이 진행된 그 4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의 대응 현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역 현안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그 효과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해서 지자체의 사업이 이게 시도가 되고 있지만 지자체나 지역 사회의 대응 수준에 따라서 주민 수용성 그리고 정책 추진의 양상, 효과 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탄소 중립 전환이 공간 범위에 따라서 영향이 이렇게 다르게 미치기 때문에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지자체분들, 기업체, 이해관계자별로 이 지역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시각과 기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고요. 다만 그 지역의 전환과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한 경우에는 좀 더 지역에서 일관성 있게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던가 그 대체 산업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좀 지역 쇠퇴가 일어나는 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 중립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소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등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이 그 4개 지자체의 관계자 인터뷰 결과 그 4개 지자체 모두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 없이 부문별로 그리고 분절적으로 탄소 중립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런 조직 내 이행 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또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요즘 글로벌 이슈죠. 오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또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국토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